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임진국입니다. 지금부터 2023 ICT 10대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조사 개요와 전체 하나씩 이슈를 하나씩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고요. ICT 10대 이슈는 올해로 15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올해로 15년 차를 맡고 있고, 국내 ICT 산업이 내년에 내년이 아니더라도 꼭 2, 3년 뒤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 그 변화를 먼저 좀 살펴보고 2023년도, 2024년도에 조금 주목해서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준비를 하고 오늘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2023년도 ICT 10대 이슈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 두 번째, 인공지능, 혁신의 허들을 넘다. 세 번째, 안전,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다. 네 번째, 네트워크, 경계를 넘어 무한 확장하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 내실을 다지며 도약을 준비하다. 여섯 번째, 우주, 디지털 강자가 지배한다. 일곱 번째, 로봇, 진화의 가속도가 붙다. 여덟 번째, 모빌리티 혁신, 지상에서 하늘까지. 아홉 번째, 안보, 디지털이 안보의 키가 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 패권 경쟁의 전장이 확대된다입니다. 이상으로 10가지의 어떤 10대 이슈를 저희 자체적으로 문헌조서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서 10가지를 좀 마련하게 됐고요. 하나씩 좀 짚으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반도체,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산업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새로운 성장 활로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마도 우리 경제에서 대표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반도체가 으뜸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수출의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무역수지 부분에 있어서도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분야에서는 반도체의 점유율은 56.9%로 세계 최강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리를 벗어난 메모리보다 2배 이상의 시장을 가진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3%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요. 또한 메모리 분야 또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분야 또한 미세 공정 혁신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도체 산업,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이 시급하다, 이러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반도체가 아마 이러한 활로 모색에 새로운 해법을 찾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조 단위의 학습 데이터가 증가를 하고 있고 연산 체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연산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기능은 CPU와 GPU가 대체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성능도 미치지 못하고 많은 전력 사용량으로 문제점을 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출시는 반드시 필요한 여건이 조성될 것이고, 우리가 경쟁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연계된 핀 반도체라든지 MPU가 향후 차세대 반도체의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시장 분석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I 반도체의 경우 향후 시스템 반도체의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산업 체질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로 이런 AI 반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내년과 내후년에 이러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좀 주목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은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 독자 개발로 신생태계를 꿈꾸다입니다. 아마 빅테크 기업이 반도체 기업으로의 전환에 서두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애플이나 테슬라,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체 반도체 칩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사 맞춤형 반도체 칩의 출시는
어떤 고성능이라든지 최근의 반도체 수급 불안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실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 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은 누가 반도체의 경쟁력을 선점하느냐, 이런 부분이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서 글로벌 기업의 경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뽑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인공지능 혁신의 허들을 넘다입니다.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I 연산 속도는 모의 법칙을 50배 이상 능가할 정도로 매년 10배 이상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 성능 또한 과거에 체스나 바둑과 같은 단편적인 기능을 넘어서 최근에는 사람의 영역이라고 하는 창작의 영역인 미술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이점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도입률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도입률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나 제품 개발, 서비스에 활용하는 비율은 1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 또한 활용되는 영역은 단편적인 고객 응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의 기술 혁신 속도에 비해 완성도나 내실은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 주목할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가 끌고 하드웨어가 미는 인공지능 혁신을 통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공지능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혁신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알고리즘과 연산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과거 특정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단계를 넘어서 최근 등장한 초고대 AI는 사람의 능력에 근접하는 범용지능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엑사스케일급의 컴퓨팅 파워와 방금 설명드린 AI 반도체가 지원을 해주면서 연산 처리 속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과 연산 처리 속도의 개선은 멀티모달 AI라는 AI의 어떤 새로운 전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과거 언어 모델 중심으로 발전된 초고대 AI에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까지 결합되게 되면서 훨씬 더 AI가 종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게 됨으로써 완성도를 높이고 우리 사회와 경제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부분은 AI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는 신뢰라는 부분입니다. AI가 나타낸 결과값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이유로 냈는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은 AI,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다는 그런 접근성,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라든지 노코드, 로코드를 통해 기술 개발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가 되고 있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교정이나 검증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공정한 AI에 대한 개발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뢰할 수 있는 AI로의 진전은 AI의 확산을 시키는 획기적인 기점이 될 것이고, 특히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기업 경쟁력의 근원으로서 AI가 자리를 잡아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입니다. 디지털 안전, 연결을 넘어 단절에 대비하라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함께 확산된 초연결 사회에서 네트워크는 모든 경제사회 활동을 연결하는 기간 산업입니다. 전 세계 81억 명의 인구와 750억 개에 달하는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첨단 산업입니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주권이라는 최근의 경제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디지털 재난의 경종을 울리는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플랫폼 마비 사태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재난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통신의 단절이나 아주 조그만 영역에서의 서비스의 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이 극대화된 초연결 사회에서 거대한 플랫폼 기업의 마비 사태는 경제사회 전반에 큰 마비를 가져올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간 성능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달려왔던 디지털 대전환이 안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그런 본격적인 노력이 내년부터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능화나 분산 이중화를 통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이런 디지털 안전에 대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관점으로 인식이 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한 더욱더 강하게 요구받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디지털 실현한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재난이라는 부분이 디지털 대재난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 새로운 재난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위험이 일상화된 사회로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협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마도 지난주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그리고 올해 또 조금 유난히 심했던 홍수나 그런 재난재해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역할로서 디지털의 역할은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경계를 넘어 무한 확장하다입니다. 이동통신의 진화를 좀 살펴보면은 10년 단위의 혁신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음성을 시작으로 해서 문자가 결합이 되고 데이터가 결합이 되고 동영상이 결합이 되고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융합 서비스로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30년대가 되면은 지상과 위성이 통합된 3차원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런 네트워크 혁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지상망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뉴스페이스에 대한 강연이 있었지만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우주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와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주를 향해 수많은 조궤도 통신위성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우주의 주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차세대 통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이런 우주를 향한 경쟁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내년에 위성통신 단말의 보급이 본격화되면은 이런 우주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이나 그런 것들을 새롭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간에 구축되어 있는 이동통신망이 지상망의 중심으로 구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지상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음영지역이 존재를 하지만은 도서나 산간지역, 바다지역, 그런 공간도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게 되고 재난이나 이동통신상에서도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혁신에서 두 번째는 초연결을 넘어 초신뢰로 양자 혁신은 계속된다입니다. 지금 디지털로 대표되는 전자기 시대가 최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기 시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기술로 양자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고 이런 양자 기술도 실험실을 넘어서 실제 세상으로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양자 암호통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암호통신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의 양자 암호통신이 본격적인 상용화를 거치면서 양자 암호통신이 결합된 네트워크의 안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양자 센서 또한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될 것입니다. 양자 MRI나 무 GPS 항법, 양자 레이더와 같이 의료나 국방, 항법과 같은 그런 분야에서 초정밀과 초성능을 실현하면서 어떤 네트워크의 무한혁신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내실을 다지며 도약을 준비하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아직 출발 단계의 메타버스, 뭉쳐야 뜬다입니다. 우리 MZ세대를 대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험을 조사해 보았더니 약 50%에 가까운 비중이 메타버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메타버스 경험 대상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취미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게임이나 SNS와 같은 그런 활동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킬러 콘텐츠의 부재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단순히 가상의 공간에서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으로 이끌어낼 확장성을 가진 공간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확장성을 견인할 킬러 콘텐츠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이 아직도 취미활동 중심의 메타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복합기술의 동반혁신이 필수적인데 아직은 그런 기술들의 완성도가 제게도에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지향하는 실제감이나 연결성, 동시성, 상호 운용성은 가상현실 기술만으로 구현되지는 않습니다. 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인공지능과 초고속 네트워크나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기술처럼 묶일 때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부분의 미비점으로 메타버스 생태가 완성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이 함께 뭉쳐야 우리가 지향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도에 주목할 부분으로 메타버스 도약을 위한 핵심 무기를 장전한다라는 제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메타버스는 향후에 5조 달러까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은 기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단초들이 제공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콘텐츠 분야에서, 하나는 디바이스 분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분야에서는 지금 주목받는 K-소프트 파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경제적 산업적 공간으로 확장시킬 때 가장 가까운 부분이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이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고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 문화, 관광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이라는 K-소프트 파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K-소프트 파워를 메타버스 생태계와 연결을 시킬 때 새로운 산업적인 확장성을 가지면서 어떤 메타버스 활성화에 전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디바이스입니다. 메타버스상의 콘텐츠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면 연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메타버스 디바이스는 착용에 불편함이 있고 어지러움이나 이질감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이 구매해서 쉽게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비용적인 그런 메리트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높은 휴대성과 대중화가 가능할 정도로 비용이 저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디바이스가 올해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디바이스의 출현은 어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은 다양한 콘텐츠의 어떤 생성을 촉발시킬 거고 이런 콘텐츠의 생성은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이나 경제적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두 번째는 NFT입니다. NFT도 여전히 기대감이 엄청 높았지만 요새는 그 기대가 많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실제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면서 NFT에 대한 기대도 같이 이제 주목이 예전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NFT 같은 경우 초기 시장은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주도를 했습니다. 예술 작품이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희소한 가치, 희소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소유한다는 측면에서 NFT가 성장을 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현실의 경제나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이 되지 못함으로써 NFT 확장성이 많이 장애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이런 NFT를 활용한 디지털 굿즈나 디지털 멤버십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 증명과 같이 실제 현실의 경제와 연결을 시키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디지털 경제 시대의 미래 플랫폼으로 주목받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작동되고 경제적인 영역으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NFT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NFT가 희소성과 유동성, 실용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해 가면서 점점 더 메타버스 내에서의 자리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슈입니다. 우주, 디지털 강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K 우주 산업이 본격적인 도약의 궤도에 오른 한 해였습니다. 1992년에 한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하늘로 발사되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2년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나로호와 우리 기술로 만든 다누리호가 지금 현재 달을 향해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실대 우주 강국의 도약이라는 쾌거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라는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과학과 탐사의 영역이 아니라 산업적인 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라는 공간이 산업적인 공간으로 확장될 때 가장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 데이터, 그리고 우주에서 생성되는 우주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 데이터는 우주 산업에 선점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더 격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출현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와 지구라는 물리적 한계입니다. 거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우주 안에서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술로서 엣지 컴퓨팅은 이런 우주 산업이나 우주에서의 어떤 활동을 이겨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뉴스페이스 중심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주 전주기에서 소프트웨어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발사체의 설계, 조립, 시험이라든지 제어 고장 진단이라든지 심우주 탐사체에 대한 작동 제어라든지 그리고 관측 영상 데이터의 자동 분석과 같이 우주 소프트웨어는 그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우주 산업이 고비용과 고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공공과 기업과 기업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이런 협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체로 오픈소스에 더욱 주목하는 우주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로봇이고요. 로봇 진화에 가속도가 붙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닮아가고 점점 더 사람과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물가와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 인구는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봇 도입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로봇이 과거에는 정해진 환경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만을 수행하다가 최근에는 지능을 갖게 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된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봇의 진화에 따라 글로벌 로봇 시장 또한 향후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첫 번째 좀 살펴볼 부분은 디지털로 무장한 로봇이 한계를 돌파한다입니다. 과거 로봇은 혼자서 판단할 수 없고 혼자서 쉽게 움직일 수 없고 너무 비싸서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고 그리고 사람과 소통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로봇은 고성능화와 지능화를 통해 스스로 보고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제어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간 로봇이 극복하지 못했던 자율성과 이동성, 경제성, 상호작용이라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인간과의 공존, 협력이 더욱더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로봇은 사람을 도와주는 중요한 기구로서 어떤 역할을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는 제목은 약간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로봇이 된다입니다. 저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본 부분도 있지만 최근 로봇이라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5G 특화망, 이음 5G와 연결을 해서 아주 첨단의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신사옥 1784의 같은 경우 사옥 어디에서나 인간과 협업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의 건물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로봇들이, 지능형 로봇들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사람과 협력하고 공감하고 공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건물은 이번은 로봇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혁신의 플랫폼으로, 혁신의 공간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8번째 이슈입니다. 모빌리티 혁신 지상에서 하늘까지입니다. 모빌리티 혁신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 전동화를 통한 전기차의 보급이 본격화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자동차, 자율차의 진전 또한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결합이 되면서 모빌리티라는 전반에서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향후 2030년 8,700조라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UAM입니다. 하늘길을 여는 각축전이 시작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트래픽이 있는 도심 교통 환경에서 UAM과 자동차를 비교해 봤을 때 25km를 기점으로 해서 UAM이 더 빠른
이동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통 도심의 반경이 반경 20km 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UAM이 상용화된다면 이런 도심의 반경을 최대 100에서 150km까지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UAM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생활이나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UAM 기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멀티로터 방식이라든지 틸트형이라든지 기체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UAM 상용화를 앞두고 이착륙장이나 충전소, 관제 시스템, 운영 플랫폼과 같은 생태계를 구성하려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5년 수도권 지역의 비행을 시작으로 UAM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목할 부분은 하나는 있습니다. 이 UAM이라는 부분은 항공교통입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제 UAM의 어떤 상용화나 어떤 각축전에 앞서 이러한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움직이는 모든 것에 디지털이 내재화되면서 산업 생태계와 서비스 생태계 전반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빌리티 혁신은 이동의 혁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전기차의 비중이 2040년에는 58%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기차 시장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이미 등장을 하였습니다. 테슬라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자동차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뉴 플레이어의 등장뿐만 아니라 전후방 산업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충전소로 바뀌고 있고 내연기관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전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빌리티의 혁신은 산업 구조의 전반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런 산업 측면에만 자동차 산업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물류나 서비스, 제조, 일상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전반에서의 어떤 혁신과 함께 서비스의 방식의 혁신과 함께 서비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 주체, 경제 산업의 어떤 변화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9번째로 국방입니다. 디지털 안보의 새로운 키가 되다입니다. 최근 디지털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과의 분쟁 가능성 그리고 실제 한반도 내에서의 어떤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력은 과거와 달리 어떤 새로운 변화 양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누가 더 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재래식 무기가 중요했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디지털 지휘 통제 시스템이 어떤 재래식 무기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워게임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부분은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력이 곧 국방력이다라고 첫 번째 제목을 잡았습니다. 실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사이버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해킹이나 바이러스를 뿌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기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군사력을 동원하여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게 최근의 전쟁의 양상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는 제로 트러스트 정책이 일반화될 것이며 침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력이 어떤 보안 정책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될 것입니다. 다음은 무인 자율의 혁신, 국방도 예외가 아니다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 그런 과정으로 인해 그런 이유로 인해서 디지털을 활용한 무인화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5G 기반 원격 지휘 통제 시스템이나 드론을 활용한 입체 작전 그리고 전장진흥화센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방의 어떤 혁신의 방식 부분에서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방 분야는 대단히 폐쇄적인 혁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 달파에서 만든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도 국방에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의 완성도가 검증된 이후에 민간으로 이전되는 어떤 일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디지털 전환의 어떤 속도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혁신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민간의 혁신 기술을 얼마나 빨리 수용하고 그것들을 국방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국방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민군 간의 쌍방의 혁신을 통한 그런 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마지막 10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경쟁, 디지털 패권 경쟁의 전장이 확대된다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은 아마도 더욱더 치열해질 것이고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 중심의 블록화는 더욱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올해 있었던 인플레이션법이나 반도체 가학법과 같이 중국에 대한 견제, 미국의 견제는 계속될 것이고 중국 또한 자국 중심과 1대1로 정책 등을 통해서 동맹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무기화가 더욱 공고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기업이나 서비스 중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생산 장비로 넘어갔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기술이 적용된 모든 것으로 기술의 IP 땅까지 범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기술의 범위의 확장만에 그치지 않고 자국 우선주의나 기술의 블록화, 배타적 공급망, 독자적 표준화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자원의 민족주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겪어봤던 공급망의 위기, 이런 부분들이 자원민족주의의 심화에 따라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패권 경쟁이 기술이라는 부분이 지금 만들어진 완성된 결과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재라는 부분은 앞으로 그 경쟁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패권 경쟁의 양상은 기술에서 인재로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에 대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은 막대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로 활용해서 글로벌 현지에서 인력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이상으로 좀 급하게 말씀드리라 막 서둘러서 전달을 드렸는데 10가지의 내년도 10대 이슈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년도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예상이 됩니다. 디지털 또한 예외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더욱더 내실을 다지고 완성도를 높여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메타버스, 디지털 안전과 같은 혁신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경쟁이나 기술 패권은 더욱더 강화되고 진영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패권 경쟁의 전장은 다양한 분야로 더 확대되고 디지털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상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흐름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나 모빌리티나 로봇과 같이 새로운 혁신의 지평을 열어가는 노력들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은, ICT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위기 극복의 어떤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ICT 10대 이슈에 대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